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벤투 감독의 후임, 새로운 한국 대표팀 감독에 대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 발렌시아에서 잠깐 이강인 선수와 인연이 스쳐갔던 인물인데요.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접촉했다라는 보도가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 믿을만한 얘기인지, 그리고 저희가 독점 취재한 대표팀의 감독 협상 상황, 그리고 어떤 감독인지에 대한 스타일 분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포투 한국판 백현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이죠. 한국 시간으로도 1월 18일 밤, 그리고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1월 18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도인데요. 스페인 내에서도 공신력이 높고 취재력이 좋은 라디오 방송 카데나세르에서 보르달라스가 한국 대표팀과 접촉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에 아주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과 접촉했다라는 보도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스페인 현지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카데나세르에 의하면 보르달라스는 발렌시아를 떠난 후 몇 개의 라리가 팀들과 접촉했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또한 몇 개의 대표팀들과도 연결됐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이 카데나세르의 정보에 따르면 나시오날 데 꼬레아 델 수르, 한국 대표팀이다. 한국 대표팀은 파울로 벤투 감독이 떠난 이후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요. 네. 저희가 원문 해설, 현지 취재 내용,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스페인 쪽에 연락을 해서 좀 알아봤는데 접촉했다라는 사실 외에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은 보르달라스 감독이 행선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 본인 주가를 높이려는 좀 의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여러 관심들을 받고 있으니 빨리 움직여라.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보르달라스 감독 어떤 감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964년생의 스페인 감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감독 중에 이제 스페인 출신 감독이 없었는데, 예. 물론 코치 출신들 그때서 그런데 코치가 있긴 했습니다만, 보르달라스 감독이 스페인 출신이라는 점은 그래도 흥미로운 출신인 것 같고요. 알리칸테 출신의 알리칸테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알코르콘까지는 약간은 조금 크게 무슨 우승이나 트로피의 성과는 예, 없었습니다만, 하위권 팀을 좀 차근차근 네. 끌어올리는 감독이죠. 그렇죠. 알라베스 이후로 약간씩 본인의 색채를 조금씩 묻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헤타페에 와서 2016년부터 본인의 이 실리축구, 극한의 효율축구를 완성을 했고, 헤타페를 또 유로파리그까지 진출시키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미니 시메오네라는 평가를 받았을 네. 정도로 실리축구, 터프한 축구, 남자의 축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시메오네 감독과 다른 점이라면 현역 시절이 화려하지 않았다. 조금 무명 선수 출신으로 좀 무명 감독이고 연줄이나 네트워크가 없는 인물인데 정말 실력 하나만 갖고 하브리그에서 차근차근 올라왔고, 그리고 2021년에 발렌시아 감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발렌시아 지역 출신이에요. 지금 에르콜레스든지 엘체든지 네. 지금 발렌시아 지역, 알리칸테라든지 이런 발렌시아 인근 지역에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거나 발렌시아는 본인이 맡은 최초의 빅클럽이었어요. 물론 발렌시아가 지금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스페인에서는 전통이 강한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 시즌 만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좀 물러나면서 조금 이제 경력이 꺾여 있다. 한국 대표팀이 찾고 있는 감독도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가 높은 감독은 몸값 때문에 데려오기가 어려운데, 전술적으로 좀 뛰어난 감독, 최근에 그래도 좋은 성과를 냈던 이력이 있는 감독, 이런 감독들을 찾고 있어요. 또 젊은 감독을 찾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58세라는 나이가 감독으로서는 한참 이제 잘 활동할 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때문에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이 프로필상으로는 한국 대표팀과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 헤타페 돌풍 당시에 전 유럽에서 많은 주목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헤타페가 사실 라리가 1과 라리가 2 굉장히 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약간 애매했던 팀이었는데, 2016 시즌에 헤타페 감독 부임 이후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완전히 헤타페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원래 2부 리그로 강등되어 있었는데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킨 이후, 보통 이제 승격 팀들의 성적이라면 강등권을 간신히 벗어나거나 네, 다시 그렇죠. 강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적 보세요. 2017-18 시즌에 승격하자마자 8위였고 그 다음 2018-19 시즌에 5위로 유로파리그 진출. 이때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2019-2020 시즌에도 8위였는데 사실 그 뒤에 핵심 선수들의 이탈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들의 좀 피로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강등권으로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강등은 안 당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16-17 시즌에 승격한 이후에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17-18 시즌에는 그래도 강등권만 면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승격팀의 지상 과제잖아요. 네. 하지만 그 이상의 8위라는 성적, 그리고 18-19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5위까지 올려놨던 보르달라스 감독이었는데, 이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헤타페를 거의 원팀으로 만든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헤타페에서의 지도력을 인정받은 다음 시즌 21-22 시즌에 발렌시아를 이끌고 코파델레이 결승까지 진출시킨 감독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승하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발렌시아에서도 완전히 안 좋았던 건 아닌데,
가투소 감독이 오면서 조금 물러나게 됐고 스타일상의 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감독은 결과주의 감독이다 보니까 팬들이 이제 보는 즐거움을 주는 감독은 아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 시메오네다. 시메오네 감독보다 더더욱 사실은 선수 지원이 안 좋으니까 더 실리 축구를 했고 극한의 효율 축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사실 축구에서 감독의 선택에 있어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극한의 효율 축구, 수비 축구든 아니면은 뭐 즐거움을 추구하든 그런 공격 축구든 정답은 없는데 이 말이 보르달라스 전술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진영에서 30번의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말이 이 칼럼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보르달라스 감독은 어쨌든 점유율보다는 조금 더 결과 중시의 감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점유율 축구와 좋은 축구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공을 오래 갖고 있고 패스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결과를 내야 되고 효율을 내야 된다. 결국에는 골을 골을 안 먹고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본에 추정하는데 아무래도 이 감독이 뭐 사실 지금까지 좋은 팀을 맡지 못해 봤기 때문에 네. 자신이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실리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 뭐 시메오네 감독과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좀 인상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또 2019-2020 시즌 뭐 아약스 테나 감독이 이끌던 아약스를 상대로 유로파리그에서 승리할 때 상대의 슈팅을 2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엘 디아 데스푸에스라고 스페인의 라리가 전문 분석 프로그램에서 헤타페 시절 이제 보르다레스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얘기한 게 패스 시도 적고 패스 미스가 많고 롱볼을 많이 시도하고 공을 많이 잃어버린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까지 벤투 감독과 함께 해왔던 점유율 축구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이 감독을 좀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비 축구라고 하면 보통 내려가서 문전 지역에 버스를 주차하고 좀 이제 소극적인 축구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을 소유했을 때만 좀 효과적이고 롱볼을 쓴다는 것이 엄청나게 압박하고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앞에서부터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비적인 축구인데 능동적인 축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에서는 비엘사 감독과도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비엘사 감독과 조금 결은 다르지만 비엘사 감독도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 맨시티를 상대할 때는 거의 효율 축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 압박하고 공을 신속하게 한두 번의 패스로 연결해서 빠르게 골을 넣는 그런 형태의 축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헤타페에서의 보르달라스와 좀 닮았다. 전체적인 건 다르다고 해도 비엘사가 강팀을 상대할 때 축구 스타일은 보르달라스의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파울이 많은 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탯을 보시면은 보르달라스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딱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 표는 2021 시즌 라리가의 총 파울 개수를 쓴 표입니다. 헤타페가 그 중에서 631개. 그러니까 뭐 셀타비고와 똑같은 수치인데 공동 1위네요.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파울을 범한 팀이었어요. 그만큼 보르달라스 감독이 파울을 아끼지 않고 중원에서 굉장히 빡빡한 간격을 세우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파울이 전술적인 파울도 있고 상대를 좀 압박하는 거친 파울도 있는데 전방 압박을 하면서 우리의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파울을 해서 상대 공격을 끊는다. 통과되느니 파울로 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축구를 즐겨보는 또 순수주의자들, 축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안티풋볼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파울이 위험 지역, 수비 라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와 공격진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헤타페가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 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표는 2 시즌에 발렌시아 감독일 때도 보르달라스 감독이 또 굉장히 많은 파울을 범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표인데요. 발렌시아는 또 해당 시즌에 단독 1위를 했어요. 네, 2위와는 거의 한 80개 정도의 차이가 날 만큼 굉장히 파울을 서슴지 않는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헤타페는 아무래도 보르달라스 감독의 그 유산이 남아있다 보니까 같은 플레이를 한 것 같고 또 발렌시아는 그러던 팀이 아니었는데 보르달라스 감독이 오면서 파울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르달라스 감독의 스타일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국에 이게 상대의 빌드업을 제압하고 그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무너뜨리면서 상대가 잘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좀 신속하게 경기를 하는 그런 축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포메이션도 뭐 거의 부임한 이후 어떤 팀에서든지 4-4-2를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4-4-2 기반의 좁은 간격을 또 유지한다는 게 핵심인데 어쨌든 이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잘하는 공격을 끊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중간에 However, their primary roles under Bordalas are not to be the playmakers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들의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헤타페 당시에 이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막시모비치와 아란바리였습니다. 네, 두 선수가 사실 뭐 볼을 예쁘게 차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란바리 선수는 갖다 부딪히면서
주면서 조금 쓸어주는 역할이라면 막시모비치 같은 경우는 조금은 피지컬이 있으면서 그래도 상대의 공중볼 같은 경우를 좀 따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명의 미드필더진들이 플레이하는 그런 면에서보다는 조금은 상대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좀 집중을 했던 미드필더였습니다. 예, 열심히 뛰고 많이 뛰고 예. 힘이 좋은 선수를 중앙에 두고 또 투톱은 확실하게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을 배치했습니다. 맞습니다. 골잡이를 놓고 중앙에서 빌드업이 안 되더라도 한두 번 공을 투입했을 때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선수 몰리나와 마타를 투입했고 좌우 측면 미드필드가 인상적이에요. 지금 브라이턴을 거쳐 첼시에 간 쿠쿠렐라 네. 그리고 니옴 선수가 있는데 원래 쿠쿠렐라와 니옴은 좌우 풀백이에요. 더블 풀백을 쓴 겁니다. 네. 좌우 측면에 측면 수비수 2명을 놓고 측면 수비수들로 하여금 측면 공격을 하게 해서 압박을 앞에서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윙어들이 압박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원래 수비수들을 측면에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공격 능력이 있는 오버래핑이 되는 풀백들이었으니까 더블 풀백으로 이제 압박을 높이고 수비 숫자를 높이고 대신 신속하게 크로스 패스를 올리거나 한두 번의 패스로 골을 넣을 수 있게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4-2-2-2처럼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쿠쿠렐라와 니온 같은 경우에 미드필더 역할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또 상대 지역을 장악하지만 아름다운 패스는 없다. 그래도 골로 가는 길은 만든다. 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축구가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벤투 예. 감독은 우리 진영에서 우리가 볼을 가질 때부터 공격을 시작하잖아요. 예. 하지만 보르달라스의 축구는 지금 보이듯이 상대가 볼을 가졌을 때 우리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 양쪽 풀백들을 거의 높은 위치에서 전진시킨 다음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공을 뺏은 것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 헤타페의 전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4-4-2로 처음에 넓게 벌려 있다가 상대가 중앙 쪽으로 볼을 투입할 경우에 순간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간격을 좁히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중앙 쪽에서 볼을 원활하게 돌릴 수 없게끔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인상적인 게 말씀드렸잖아요. 헤타페가 수비 축구를 하는데 라인을 내리지 않는다. 네. 선수단 전원이 하프라인 부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공간을 해놓고 물론 옵사이드 탭을 형성하면서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뚫리면 파울로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 앞에서 압박해서 거기서 뺏으면 또 거기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다. 네. 쇼트 카운터를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비 축구지만 신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을 잘 차는 선수들까지 있으면 뭐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이제 네. 그런 좋은 뭐 리버풀 같은 그런 축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선수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르달라스 감독이 조금은 좋은 선수를 가지고는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 어쨌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어쨌든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것,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가담하는 것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 벤투어에서도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카운터로 이 전술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공격수들까지 전방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또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축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사실 현대 축구에서 체력적인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상대에게 계속 기회를 내주면서 내려가서 수비를 하면 지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거기서 지치게 될 경우에는 수비 지역에서 실수가 발생해서 골을 내줄 수가 있는데 네. 상대가 슈팅을 못 때리게 높은 지역에서 그물을 치고 이제 수비를 한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박력 있고 속도감 있는 축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또 국내 팬들이 보르달라스 감독 이름이 나왔을 때 우려했던 게 보르달라스가 부임을 하면서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나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또 화제가 된 게 브라질 공격수 마르코스 안드레를 데려오려면 비유럽 쿼터 문제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를 이적료 없이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보르달라스 감독이 빨리 이강인 선수를 정리한 거 아니냐. 한국 대표팀에 오면 이강인 선수랑 함께 해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아마 이 시점에 이 인터뷰가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왜 굳이 이강인 얘기를 했지? 네. 뭐 한국 대표팀에 연락이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 10월 23일 스페인 내에서도 유력한 일간지 엘 데스마르케와 인터뷰에서 보르달라스 감독이 먼저 이강인 선수와의 관계를 해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좀 본인도 좀 언젠가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뿐 아니라 이 선수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서 사실 구단의 입김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감독이 이 선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보냈다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르달라스 감독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그때 나갔을 때 보르달라스 감독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안드레 영입을 했고 그 당시에 또 팀을 꾸리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강인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단 사람들 모두가 이강인은 제거되어야 하는 선수라 말했다.
나는 그가 구단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로지 축구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이강인은 참 좋은 선수였고 쓰려고 했다라는 인터뷰를 또 예,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 내가 와서 이강인 선수를 스쿼드를 보고 정리한 게 아니라 구단님이 결정한 상태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부임했을 때 저는 립서비스인 줄 알았지만 이강인 좋고 나는 이강인 좋게 평가했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나가버렸거든요. 사실 이때는 이미 이강인 선수가 구단과의 사이가 좀 안 좋아졌고 본인도 꾸준한 출전을 위해서 이적을 원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구단도 이강인 선수가 재계약 계속 안 하니까 그럼 빨리 정리해야겠다. 결론이 났던 거니까 보르달라스 감독은 그 사이에서 나는 이강인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차후에 혹시 이강인 선수를 보유한 라리가 팀에 부임을 한다거나 혹은 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 속에 이 리스크로 혹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으니 그쵸. 조금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해명이 잘 먹힌 것인지 어찌됐거나 한국 대표팀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보르달라스 감독의 스타일도 봤고 전술도 봤는데 한국 대표팀에 올 경우 만약에 온다면 역시 4-4-2를 쓰겠죠? 그렇죠. 뭐 보르달라스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 전술을 선수에 입히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저는 두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수의 감독의 전술을 맞추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은 감독의 전술을 어쨌든 선수들에게 주입시키는 감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르달라스 감독의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를 선수들에게 주입한다는 건데 사실 국가대표팀에서 그렇게 감독을 수행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럽팀보다 국가대표팀이 소집되는 기간이 짧고 아무래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에게 그 전술을 입힐 수 있느냐라는 좀 걱정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르달라스 감독은 자신의 색채를 저는 입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감독이고요. 만약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부임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했던 4-4-2 혹은 4-2-2-2의 전형을 사용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보르달라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이 상상을 했을 때 신태용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4-4-2를 사용했던 그렇죠. 그때가 약간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 윙어들이 수비력이 그래도 뒷받침되면서 많이 뛰어드는 축구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에는 싸워줄 수 있는 선수, 조금 더 활동량으로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월드컵에서 정우영과 황인범은 부동의 볼란치였잖아요. 근데 정우영 선수는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기동력에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우영이 조금 더 황인범보다는 좀 기용이 덜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최전방에 저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또 기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우영 선수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전방 압박, 영리한 움직임이거든요. 많은 활동량을 필두로 또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르달라스가 한국 대표팀 감독에 부임하게 된다면 작은 정우영이 또 많은 기회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전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요르카가 수비 숫자만 늘릴 뿐이지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플레이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많이 띄워주기도 하고 수비도 가담해주고 또 빠른 신속한 크로스 패스로 공격을 하니까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마요르카에서 익힌 게 보르달라스 감독이 만약 한국 대표팀에 올 경우에는 잘 적용될 수가 있고 또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압박도 잘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 현재 대표팀 선수들이 또 상당수가 말씀하신 신태용 감독 시절 4-2-2-2과 4-4-2를 또 잘 수행했던 선수들이 꽤 있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는 조경 선수도 나와서 플레이해주고 작은 정용이 또 측면으로 내려온다거나 뭐 중앙으로 가담해줄 수가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작은 정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보르달라스 감독이 직접 실제로 온다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 대표팀의 감독 선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협상에 좀 유리한 점이라든지 또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민감한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걸르고 공개해도 될 만한 얘기들만 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보르달라스 감독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금 밀도 있게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접촉 단계고 만약 밀도가 있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이 스페인 현지에서도 나왔을 거거든요. 게다가 사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비엘사 감독, 클린스만 감독, 할리로지치 감독, 모소리오 감독 얘기도 드렸고 그런 진행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은 다 백지화가 됐다고 합니다. 해로 위원장으로 부임한 미하일 밀러가 공식 인터뷰에서 모든 걸 이제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도 실제로 했잖아요. 저희가 이면에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구성한 리스트를 다 백지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르달라스 감독도 아마 접촉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협상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컨디션, 그리고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한 컨디션, 사단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밀러 감독이 일단 모든 걸 백지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됐거나 접촉했던 감독들이 모두 제외됐을 수도 있다. 물론 보르달라스 감독이
밀러 감독 부임 이후에 새로 접촉됐을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밀러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러 위원장이 좀 혼자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네. 정보 공개를 많이 안 하면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들을 좀 듣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좀 더 진전된 얘기들이 있고 믿을만한 얘기가 있을 땐 저희가 또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들 포브트 한국판의 백형기 기자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